남편이 시댁 식구 전부를 저희 신혼집에 데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베란다에서 자라고 하더군요. 부모님이 40억 원을 주고 사주신 온전히 제 이름으로 된 이 집에서 말입니다. 그들은 웃고 떠들며 제 공간을 차지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의 결정이 다음날 자신들을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줄은요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새로운 사연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지은입니다. 올해 나이가 35입니다. 성공한 IT 기업의 프로젝트 책임자로 살아가고 있었죠. 서울 강남의 40억 원대 듀플렉스 아파트는 부모님께서 제 이름으로 사주신 선물이었고 5억 원을 들인 인테리어는 제 취향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최도현 씨와 결혼한 지는 3년째였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삶이었죠. 사흘짜리 출장이었습니다. 거래처 사정으로 일정이 이틀로 줄어들었을 때 저는 도현 씨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퇴근 시간에 맞춰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는 제가 먼저 놀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현관에는 낯선 신발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낡은 여성용 구두 한 켤레, 운동화 2켤레, 그리고 아동용 신발 몇 켤레가 제가 특별히 주문 제작한 신발장 옆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죠. 신발장 위, 제가 아끼던 아로마 향초는 쓰러져 있었고 녹아내린 촛농이 보기 흉한 노란 얼룩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어떻게 벌써 왔어? 도현 씨가 거실에서 허둥지둥 달려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제가 사준 편안한 홈웨어 옷기대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일이 일찍 끝났어. 그리고 남편 너머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는 헤어롤을 잔뜩 만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 시어머니 김선영 여사였죠.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며 껍질은 제가 이탈리아에서 직접 사온 수공예 카페트 위에 그대로 뱉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시동생 최민호와 그의 아내 한지혜가 긴 소파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제 발을 아무렇지 않게 커피 테이블 위에 척 올려놓고 있었고요.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둘은 거실을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그중 한 아이는 크레용으로 제가 애지중지하며 고른 실크 벽지에 낙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누이 최미나는 영화 감상실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왜 여기에 계세요?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어머, 지은이 왔니? 시어머니가 느릿느릿 고개를 돌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우리 여기로 이사 왔다. 도현이한테 못 들었어? 어차피 너희 집방도 6개나 되고 넓잖아. 충분하지 뭐. 6개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서울 강남의 2층짜리 복층 아파트는 분명 방이 6개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안방, 손님방, 서재, 헬스장, 영화 감상실, 그리고 가사 도우미 방까지 포함한 숫자였죠. 도대체 어떻게 방을 나눴다는 걸까요? 제 의문을 눈치챘는지 시어머니는 누런 이를 드러내며 시익 웃었습니다. 나랑 내 시아버지는 안방을 쓰고 민호 식구는 2층 손님방. 그리고 미나는 영화 감상실에서 지내기로 했다. 서재는 애들 놀이방으로 만들었고 그러더니 잠시 말을 멈추고 덧붙였습니다. 도현이가 그러는데 너는 일 때문에 출장도 잦고 바쁘다며. 돌아오면 그냥 베란다에서 자이 거기가 공기도 좋잖아. 순간 귀가 윙. 누군가 제 머리를 망치로 세게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베란다에서 자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전액 현금으로 사주신 온전히 제 명의로 된 이 집에서 이제 제가 베란다 신세가 되어야 한다니. 저는 도현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 시선을 피하며 불안한 듯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꽃병 하나를 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의 가족 전체가 우리의 결혼 생활과 삶의 공간을 침범하도록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은아, 그게... 나중에 얘기하자 도현 씨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서 들끓는 분노를 억지로 누르며 말했죠. 나 뭐 좀 사러 다녀올게.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캐리어를 챙길 새도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여름밤의 후텁지근한 바람이 얼굴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아파트 단지 공원으로 걸어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려왔죠. 심호흡을 몇 번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부모님이 제게 주신 결혼 선물이었습니다. 시가 40억 원의 인테리어 비용만 5억 원이 들었죠. 등기부등본에는 오직 제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제게 무슨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도현 씨 집안 형편은 평범했고 결혼할 때 3천만 원짜리 중고차 한 대를 해준 게 전부이면서 그걸 늘 입에 달고 살았죠.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훑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먼저 진정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분노가 용암처럼 혈관을 타고 흘렀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감히? 어떻게 도현 씨가 감히?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말을 꺼내기도 전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엄마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이상을 감지하셨습니다. 엄마, 저는 흐느끼며 방금 겪은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아빠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너더러 베란다에서 자라고 했다고? 여보, 진정해요. 엄마가 아빠를 말리고는 다시 제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너 지금 어디니? 아파트 공원이요. 거기서 꼼짝 말고 있어?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가지 마. 엄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김대호 집사님이랑 사람들 보낼게.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사람들이라니요. 우리 집에 늘 계시는 분들 있지 않니? 마침 쓸모가 있겠구나.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저희 본가에는 요리사부터 운전기사, 청소 담당자까지 훈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있다는 사실을요. 모두 10년 넘게 함께 일해 온 분들이었죠. 평소에는 그저 가족처럼 지내서 그들이 월급을 받는 전문가라는 사실을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하는 건? 그렇게까지 해야지. 엄마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그 집은 내 집이야. 내가 누구를 살게 할지 말지 결정할 권리가 있어? 도현이 그 애는 너무했다. 어떻게 그런 큰일을 너랑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해. 전화를 끊고 벤치에 앉아오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인, 다정하게 걷는 연인, 뛰노는 아이들. 모두의 삶은 평온해 보이는데 제 결혼 생활은 바로 이 순간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지은입니다. 올해 나이가 35입니다. 그저 아이들 잘 키우고 나면 이 생은 여한이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아무리 주어도 되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을. 도현 씨를 처음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었습니다. 그는 저희 회사와 협력 관계에 있던 회사의 동료였습니다. 회의실에서 처음 그를 봤을 때 그는 제 눈에 특별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똑 부러지게 PT를 진행하는 제 모습에 그가 반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연애는 영화 같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를 제 책상에 가져다 놓았고 점심시간에는 제가 좋아하는 식당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작은 습관까지도 놓치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기념일은 물론이고 제가 무심코 흘려 말한 것까지도 잊지 않고 챙겨주었죠. 지은아, 너만 행복하면 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가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저를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사람은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1년 후, 그는 제게 청혼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선물 받은 그때 막 인테리어를 마친 새 아파트의 베란다에서였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 아래 그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나랑 결혼해 줄래? 평생 너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약속해. 그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으로 그를 제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도현 씨 집안 형편을 조금 걱정하시긴 했습니다. 도현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결혼할 때 예물이라곤 3천만 원짜리 중고차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제게 결혼 선물로 4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주시고 5억 원을 들여 인테리어까지 해주셨으니 차이가 크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죠. 하지만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도현 씨는 돈이 아니라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돈이 많아서 저에게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은 제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국 제 뜻대로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만 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오직 제 이름만 올라갔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하셨죠. 그때는 부모님의 과도한 걱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현 씨는 저에게 그렇게 진심이었으니까요. 결혼 생활은 그 아파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행복한 결혼 생활. 하지만 그 꿈은 제 생각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행복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결혼 초, 도현 씨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주말이면 저와 함께 제가 좋아하는 레시피로 요리를 해주었고 퇴근 후에는 따뜻한 포옹으로 저를 맞아주었죠. 평일 저녁, 소파에 앉아 함께 영화를 보던 시간은 제게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세한 균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피곤해서 그런가 생각했습니다. 도현 씨는 야근하는 일이 잦아졌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저는 그가 회사에서 힘들게 일한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월급 명세서에는 야근 수당이나 특근 수당 같은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그는 그저 아직 정산이 안 됐을 뿐이야 다음 달에 한꺼번에 나올 거야 하고 둘러댔습니다. 점점 그의 관심은 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새롭게 시작한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면 건성으로 듣는 둥 마는 둥 했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밖으로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저 그가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건가 하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 김선영 여사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 걱정이라며 반찬을 싸들고 오셨지만 어느새부터는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제 살림살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지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은아, 너희 부부 외식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니?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젊은 사람이 너무 해프면 안 돼. 이 지하실 방은 왜 이렇게 비워두는 거니? 짐이라도 좀 넣어두지. 방이 놀고 있으니 보기가 안 좋다. 그녀의 말 속에는 언제나 제가 돈이 많은 집 자식이라 살림을 모른다는 비아냥거림과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가르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불쾌했지만 남편의 어머니라 내색하지 못하고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께서 노골적으로 아이 이야기를 꺼내셨다는 겁니다. 빨리 아이를 낳아야 가정이 안정되는 법이다. 도현이도 얼른 아빠가 되어야 철이 들지 제게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일이었고 도현 씨도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압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도현 씨의 신용카드 명세서에서 이상한 지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고액의 현금 인출과 설명하기 어려운 온라인 결제 기록들. 제가 조심스럽게 보여주며 묻자 그는 얼굴을 붉히며 회사 일로 급하게 쓴 거야, 친구에게 빌려줄 돈을 대신 갚아준 거야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도현 씨가 제 휴대폰에 관심을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지은아, 내 휴대폰 잠금 패턴 뭐야? 비밀번호도 너무 자주 바뀌는 거 아니야? 그는 제 계좌 정보에도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냥 웃어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도현 씨는 이제 제가 회사에서 힘든 일을 겪어도 예전처럼 따뜻하게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과 그의 무관심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분명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우리 부부에게 문제가 생긴 걸까?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지은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 삶 속에서 저와 비슷한 감정을 겪어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배우자에 대한 의심, 시댁의 압박, 혹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작은 균열들. 친애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거나 지은이에게 해줄 조언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저에게 그리고 같은 목소리를 찾는 다른 여성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어 누구도 홀로 외롭지 않도록 해요. 지난밤 제가 집을 뛰쳐나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도현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저는 이미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의 분노와 배신감이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엄마의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는 제 이야기에 깊이 분노하셨습니다. 아빠 또한 말할 수 없이 화를 내셨죠. 엄마는 제게 절대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김대호 집사님과 함께 사람들을 보내겠다고 하셨죠.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총총 빛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사랑하는 남편의 프러포즈를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평생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맹세했던 그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그 아파트는 제 부모님의 피땀으로 얻은 결실이었습니다. 40억 원의 가치, 5억 원의 인테리어 비용. 제 이름 석자가 또렷이 박힌 등기부등본은 제게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은 감히 제게 베란다에서 자라고 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 집에 속하지 않은 하룻밤 묵어가는 손님처럼. 아니, 손님보다도 못한 존재처럼.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무력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차가운 결심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받은 모욕, 제 집이 유린당한 것에 대해 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엄마의 전화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김대호 집사님은 저희 집에서 10년 넘게 일해오신 분이었고 그의 지휘 아래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월급을 받는 직원이 아니라 저희 가족의 그림자이자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들에게 제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엄마의 단호한 목소리는 제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상황에 갇힌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힘을 가진 주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은 제 눈물을 말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분노는 저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고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도현 씨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불안한 눈빛, 저를 피하던 시선, 그리고 제게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말하며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던 모습. 저는 그에게서 더 이상 사랑했던 남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실망감과 혐오감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은 하나둘 꺼져갔지만 제 마음속의 불꽃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모든 것을 되갚아 줄 것입니다. 15분 후 검은색 승합차 3대가 소리 없이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김대호 집사님이 내렸습니다. 60대이시지만 늘 정정하신 분이죠. 그 뒤로 똑같은 유니폼을 입은 9명의 중년 남녀가 따랐습니다. 아가씨, 김대호입니다. 사모님께 말씀은 들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대호 집사님은 가볍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주름진 눈이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기운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수용 메스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결단력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제 결혼은 영원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김대호 집사님과 직원들을 이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할 때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김대호 집사님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현 씨가 저 몰래 자기 가족들을 전부 데려와서 살게 했어요. 방 6개를 전부 차지하고 저는 베란다에서 자라고 하네요. 제 목소리는 저 자신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김대호 집사님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뒤따르던 직원 몇몇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가씨가 언제 이런 수모를 당한 적이 있었던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저희 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저는 걸음을 멈추고 김대호 집사님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 좀 하셔야겠어요. 안에 있는 물건 중에 저와 도현 씨 물건을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전부 포장해서 정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가씨, 김대호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른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아가씨 지시대로 진행해. 신속하게.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지문으로 도어록을 열었습니다. 문 안에서는 시끄러운 소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웃음소리, TV에서 나오는 막장 드라마의 고함소리, 아이들이 소리치며 뛰어다니는 소리. 우리가 들어온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김대호 집사님이 헛기침을 하기 전까지는요. 웬일이야,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헤어롤은 머리 위에서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도현 씨는 부엌에서 뛰쳐나왔는데 손에는 식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 뒤에 선 사람들을 보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현 씨, 이분들은 우리 집에서 일해주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 속하지 않은 물건들을 좀 정리하러 오셨어. 거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동생 민호는 커피 테이블에 올려뒀던 발을 내렸고 그의 아내 지혜는 잡지를 찍고 있던 아이를 황급히 끌어안았습니다. 시누이 미나는 영화 감상실에서 고개를 내밀었고 그녀의 남편은 애써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했죠.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서는 바람에 해바라기 씨가 바닥에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김대호 집사님을 향해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시작하시죠. 9명의 직원들은 즉시 흩어져 2인 1조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고도로 훈련된 특수부대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니,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직원 2명이 안방, 즉 시어머니가 차지한 방으로 향했기 때문이죠. 도현 씨는 식칼을 든 채로 제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지은아,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얘기 좀 해. 저는 그가 든 칼을 보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김대호 집사님이 즉시 제 앞을 가로막았죠. 최도현 씨, 들고 있는 흉기는 내려놓으시죠. 그제야 도현 씨는 자신이 칼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황급히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저녁 준비를 하려고. 당신이 언제부터 요리를 했다고? 저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결혼 3년 동안 라면 하나 끓일 때도 나만 기다리던 사람이. 시어머니가 달려와 제 얼굴에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미친 짓이야? 여긴 내 아들 집이야. 아니요. 여긴 저희 부모님이 사주신 제 집이에요. 등기부등본에도 제 이름만 올라가 있고요. TV에 띄워서 보여드릴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전자등기부등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동생 민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아내 지혜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형이 산 집이라고 하지 않았어. 지혜는 난처한 듯 고개를 저으며 아이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4명의 집이면 뭐 어쩔 건데. 내 아들이 내 남편이잖아. 남자가 집안의 가장인 건 하늘의 이치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럼 어머님, 아드님은 말씀 안 하시던가요? 결혼 전에 혼전계약서 쓴 거요. 이 집에 관해서는 모든 관리를 포기한다고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도현 씨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당연히 가족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겠죠. 계약서를 쓸 당시만 해도 그저 형식일 뿐이라며 그는 돈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맹세했었는데 말입니다. 무슨 계약서? 너 거짓말하지 마. 아들. 얘가 하는 말 사실이야. 시어머니가 도현 씨를 다그쳤습니다. 도현 씨는 입술을 떨며 겨우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엄마,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나중은 없어. 지금 확실히 해.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나 몰래 식구들 데려와서 살게 하고 심지어 나더러 베란다에서 자라고 했잖아. 최도현 씨, 당신 대체 무슨 놔두로 이래요?
지은아, 도현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근데 엄마가 억지로 시킨 거야? 안 그러면 불효 자식이라고 하시는데. 알잖아.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 엄마 혼자. 그래서 나를 희생시킨 거야?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무슨 희생이야?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너더러 베란다에서 자라는 건 널 좋게 봐서 그런 거지? 나는 젊었을 때 돼지우리에서도 잤어. 저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아이들 방을 정리하던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장난감은 분류할 필요 없이 전부 상자에 담아주세요. 내 손이라도 대기만 해봐. 시누이 미나가 갑자기 달려들어 직원을 밀쳤습니다. 그거 내 아들 물건이야. 직원이 비틀거렸지만 곧 중심을 잡았습니다. 김대호 집사님이 즉시 다가왔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부인. 내가 이랬는데 어쩔 건데. 미나가 팔짱을 끼고 소리쳤습니다. 이지은, 너 돈 좀 있다고 잘난 척하지 마. 내 동생이 너랑 결혼해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켜며 말했죠. 계속 말씀하세요. 녹화해서 SNS에 올릴 테니 누가 옳은지 사람들이 판단해 주겠죠. 미나는 순간 입을 다물었고 그녀의 남편이 다가와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여보. 그만해. 미나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지만 목소리는 눈에 띄게 작아졌습니다. 그때 안방 정리를 마친 직원들이 시어머니의 싸구려 옷가지와 화장품, 낡은 과자 상자 등을 깨끗한 침대 시트에 싸서 현관문 옆에 놓았습니다. 아가씨, 안방 정리 끝났습니다. 내 물건에 손대지 마. 시어머니가 소리치며 달려들었지만 저희 집 운전기사이자 퇴역군인 출신인 이 기사님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제지당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십시오. 이 기사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후 30분 동안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직원들은 효율적으로 움직이며 침입자들의 물건을 하나하나 포장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처음의 저항이 무색하게 잠잠해졌고 간간히 들리는 시어머니의 욕설과 시누이의 투덜거림만이 남았습니다. 도현 씨는 유령처럼 이 방 저 방을 떠돌며 제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가 자기 엄마에게 며칠만 밖에 나가 있자고 설득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가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걸 알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혐오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아가씨, 전부 정리되었습니다. 김대호 집사님이 보고했습니다. 아가씨와 도현 씨의 물건을 제외한 모든 짐은 현관문 밖에 내놓았습니다. 차로 모셔다 드릴까요? 저는 현관문 앞에 쌓인 10개의 보따리를 쳐다봤습니다. 도현 씨 가족의 전 재산이었죠.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만 동정심은 이미 증발한 지 오래였습니다. 아니요. 알아서들 가시겠죠? 저는 도현 씨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저들과 함께 나가. 뭐라고? 도현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지은아, 여긴 내 집이기도 하잖아. 당신이 나 몰래 저들을 데려왔을 때부터 이미 아니게 됐어. 경비실에 연락할까요? 아니면 스스로 나갈래?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도현 씨의 입술이 떨리더니 눈물이 정말로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기회를 줘. 나가. 저는 쌓여있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당신 내 가족들 전부 데리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제 폭발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도현 씨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더니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떠나기 전 저를 향해 악에 받쳐 소리쳤죠. 이지은, 너 두고 봐. 내 아들이 너 같은 며느리를 얻어서 팔자 한 번 제대로 꼬였어. 그럼 다행이네요.
당신 아드님은 곧 그 고생에서 벗어날 테니까요. 제가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신우이 미나가 마지막으로 나가며 제 곁을 지날 때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이 나쁜 년, 언젠가 똑같이 당할 거야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여전히 녹화 중인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녀는 분한 듯 저를 쏘아보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떠나고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직원 한 분이 재빨리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할 일입니다, 아가씨. 사모님께서 저희 중 2명은 며칠 더 여기에 머물면서 아가씨를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와서 소란을 피울 수도 있으니까요. 김대호 집사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의 판단이 옳았죠? 도현 씨의 가족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이 어질러진 집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제 안방이 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공기 중에는 아직도 시어머니의 싸구려 화장품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 이 집에 속하지 않은 냄새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침대 머리에는 담배불로 지진 자국이 있었고 제 결혼 사진은 액자째로 엎어져 있었습니다. 사진을 바로 세우자 턱시도를 입은 도현 씨가 저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는 얼마나 진실해 보였던가.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도현 씨의 전화였죠?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오늘 밤은 혼자 조용히 있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잠시 제가 어디에 있는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몇 초 후 어젯밤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도현 씨 가족의 침입, 저의 반격, 그리고 그들의 퇴장. 침대 반대편으로 손을 뻗어 보았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혼자 잠에서 깬 것은 처음이었죠. 침대 옆 탁자에 놓아둔 휴대폰 전원을 켰습니다. 수많은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도현 씨, 시어머니, 심지어 모르는 번호까지. 저는 전부 일금으로 처리하고는 홈 CCTV 앱을 열었습니다. 반년 전 설치한 이 스마트홈 시스템은 원래 원격으로 냉난방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제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녹화된 영상을 돌려보자 지난 3일간의 모든 일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도현 씨가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올 때에 의기양양하면서도 어딘가 찔리는 듯한 표정. 시어머니가 마치 자기 집을 시찰하듯 방마다 둘러보고는 당연하다는 듯이 안방을 차지하는 모습. 신우이의 아이가 제 서재벽에 낙서할 때 도현 씨는 바로 옆에 서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경악하게 한 것은 둘째 날 오후의 영상이었습니다. CCTV에는 시어머니가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제 드레스룸에 몰래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친 손으로 제 실크 블라우스를 만져보고 향수병을 들어 냄새를 맡고는 코를 찡그렸습니다. 그러다 제 보석함 앞에 멈춰섰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가 보석함을 열어 8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꺼내 거울에 대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순간 그걸 그대로 가져갈 거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결국 목걸이를 다시 넣어두고는 아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제 여권과 통장, 그리고 개인 서류들이 들어있었죠. 가장 소름 끼쳤던 것은 침대 헤드보드 뒤에서 발견한 작은 종이 뭉치였습니다. 펼쳐보니 그것은 부적이었습니다. 붉은색 격면 주사로 기이한 상징들이 그려져 있었죠. 미신을 믿으시는 할머니 댁에서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일종의 축기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 눈에 이 집의 안주인 저는 잠자는 동안 쫓아내야 할 악귀 같은 존재였던 걸까요? 저는 부적 사진을 찍어 민속학을 전공하는 친구에게 보냈고 곧 그것이 집안에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을 억누를 때 사용하는 일종의 저주 부적이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지만 이번에는 차가운 결단력이 함께했습니다. 저는 부적을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무례함을 넘어선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현 씨는 가족들이 제 집을 점령하도록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제 사적인 물건들을 마음대로 뒤질 권리까지 준 셈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보니 도현 씨가 짙은 다크서클을 한 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침 식사로 보이는 봉지를 들고 있었죠. 저는 가운만 걸친 채 아래층으로 내려가 직원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문은 열어주시되 안으로 들이지는 마세요. 지은아, 도현 씨는 저를 보자마자 애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빵집에서 샌드위치 사왔어. 들어와. 저는 문 앞에서 신랑이 하기 싫어 식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현 씨는 총총걸음으로 따라 들어와 정성껏 포장지를 풀고 아직 온기가 남은 샌드위치를 꺼냈습니다. 따뜻할 때 먹어. 30분이나 줄 서서 사왔어. 저는 포크를 들지 않고 그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설명해봐. 지은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도현 씨는 마치 잘못을 저지른 초등학생처럼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가 계속 압박했어. 고향 집은 팔았는데 새 집은 아직 계약 전이라 며칠만 신세지자고. 원래 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반대할까봐. 그래서 그냥 먼저 모시고 온 거야? 잠깐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인 거 알지? 도현 씨,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아직 말을 못한 것뿐이야.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럼 나더러 베란다에서 자라고 한 건? 그것도 당신 어머니가 시킨 거야. 도현 씨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우리 엄마 원래 말투가 좀 거칠잖아. 내가 진짜로 너를 베란다에서 재웠겠어? 나는 내가 베란다에서 자고 너는 어머님이랑 같이 안방에서 자라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봤습니다. 도현 씨, 당신 머릿속에는 대체 뭐가 든 거야? 우리 집은 형편이 안 좋아서 어릴 때 온 가족이 방 한 칸에서 살았어. 그래서 나는 그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건 당신 생각이지. 제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나한테는 나만의 생활 방식과 사생활이 있어. 여긴 내가 내 돈 주고 산 내 집이야. 왜 당신네 가족 기준에 맞춰야 하는데? 도현 씨는 제 갑작스러운 폭발에 얼어붙어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가 제 보석함을 뒤지는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봐. 영상을 본 도현 씨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흰색으로 변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야. 궁금해서? 제가 비웃었습니다. 궁금해서 내 개인 서류까지 뒤져봐. 도현 씨, 만약 우리 엄마가 당신 물건을 뒤졌다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그거랑은 다르지. 그가 반사적으로 대꾸했습니다. 뭐가 다른데? 너희 집은 돈이 많고 물건도 많잖아. 우리 엄마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서 그의 논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세계관 속에서 가난은 제멋대로 행동해도 되는 핑계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도덕적 우월감까지 부여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도현 씨, 제가 한 글자씩 끊어 말했습니다. 당신 가족들이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않겠다고 약속하든지 아니면 오늘 당신 짐도 전부 싸서 나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지은아, 그가 놀라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약속할게. 지금 당장 엄마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정에 관한 어떤 결정이든 반드시 우리 둘이 함께 내릴 거야. 만약 당신이 또 멋대로 행동하면 우리 결혼은 그걸로 끝이야. 도현 씨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저는 단 한 번도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격렬하게 다툴 때조차도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단어를 명백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랑 이혼하자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택권을 주는 거야? 내가 방금 말한 두 가지? 할 수 있어, 없어. 저는 식어버린 샌드위치를 옆으로 밀어내며 물었습니다. 도현 씨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만에야 겨우 할 수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더 크게 말해. 할 수 있다고. 그는 거의 소리치듯 말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그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의 저런 표정에 마음이 약해졌겠지만 지금은 피로감과 약간의 혐오감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당분간은 여기서 지내도 좋아? 하지만 우리는 따로 잘 거야. 당신은 손님방을 써. 도현 씨는 마치 엄청난 은혜라도 입은 듯 다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손님방 쓸게. 이제 출근해. 우리 둘 다 머리 좀 식힐 필요가 있어. 그는 더 할 말이 있는 듯 쭈뼛거렸지만 결국 서류 가방을 들고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 후 며칠간 집안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도현 씨는 약속대로 손님방을 사용했고 우리는 거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혜진 변호사님께 연락해 이혼 관련 법적 절차에 대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시간과 증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김대호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어려 있었죠. 아가씨, 시어머님께서 입원하셨습니다. 무슨 병이신데요? 저는 물으면서도 이미 불길한 예감에 컴퓨터를 켰습니다. 갑자기 심장병이 도져서 지금 인하병원에서 응급수술 중이라고 합니다. 방금 도현 씨가 울면서 전화했는데 의사가 수술비로 3억 원을 준비하라고 했다네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참으로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제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위독해져 큰돈이 필요하다니. 김 집사님, 인하병원 심장과 유재환 과장님 좀 연결해 주세요. 상담할 게 있다고 전해주시고요. 유재환 과장은 제 대학 동기로 지금 인하병원 심장과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10분 후 저는 정확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응급실에는 김선영이라는 이름의 심장병 환자가 접수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10분 전에 김선영이라는 분이 입원 수속을 밟았다고 했습니다. VIP 병동으로. 주치의는 조 부장이라고 했습니다. VIP 병동이라니. 하루 입원비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곳이었습니다.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이 연극, 정말 돈을 아끼지 않는군요. 유 과장은 조 부장이 보건국 박 국장님의 부탁으로 특별히 허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보건국 박 국장. 도현 씨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이건 온 가족이 동원된 사기극이 분명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도현 씨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위독하셔.
도현 씨의 목소리는 과장된 울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의사가 당장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한대. 안 그러면 이번 주를 못 넘기실 수도 있대. 지은아,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엄마는 내 시어머니잖아. 수술비가 3억 원인데 내가 당장은 돈이 없어. 내가 먼저 내주면 안 될까?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알았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몇 가지 일을 처리했습니다. 먼저 비서에게 오늘 모든 회의를 취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으로 박 변호사님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호업체에 연락해 경호원 2명을 고용했습니다. 1시간 후 저는 인화병원 VIP 병동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경호원 2명은 멀지 않은 곳에서 대기했고 제 손에는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죠. 지은아, 도현 씨가 병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그가 저를 안으려 하자 저는 꽃다발로 교묘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떠세요? 제가 걱정스러운 척 물었습니다. 상태가 아주 안 좋아. 의사 선생님이 혈관이 90%나 막혔다고 당장 수술해야 한대. 지은아, 수술비 좀 먼저 내줄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이 화려한 출연진이라니. 시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마 분칠이라도 한 모양이었죠. 팔에는 심박수 측정기가, 코에는 산소 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주위에는 도현 씨의 외삼촌, 고모, 사촌, 동생 등 온갖 친척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왔구나. 시어머니가 힘없이 손을 뻗었습니다. 나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저는 비웃음을 참으며 꽃다발을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아는 심장병 전문에 몇 분 계신데 협진을 요청해 볼까요? 병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도현 씨의 외삼촌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조 부장님이 이 분야 최고 권위자야. 수술해야 한다면 해야지. 맞아요. 맞아. 고모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수술비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돈은 문제 없어요. 다만 3억 원이 작은 돈은 아니니 먼저 검사 결과랑 수술 계획서를 좀 보고 싶네요. 다시 한번 기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심박수 측정기에서 갑자기 삐삐 소리가 나며 심박수가 120까지 치솟았습니다. 환자분,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허둥지둥 들어왔습니다. 명찰에는 조 부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조 부장님 맞으시죠? 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환자 며느리입니다. 병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 부장은 눈을 피하며 마지못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관상동맥이 심하게 좁아져서 긴급 스텐트 시술이 필요합니다. 혈관 조영술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건 환자 개인 정보라. 저는 직계 가족입니다.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아빠 친구분이신 원무과 왕 과장님을 모셔올까요? 조 부장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유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지은아, 내가 부탁한 자료 가져왔어. 그는 제게 서류 봉투를 건네고는 조 부장을 쳐다봤습니다. 조 부장, 방금 원무과에서 이 환자 검사 기록 전부 제출하라고 연락 왔어. 조 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바로 지난주에 받은 시어머니의 건강검진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심장 기능은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재미있네요. 제가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심전도 정상, 관상동맥 CT 정상,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어머님, 대체 위독 진단은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병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산소 호흡기를 확 잡아떼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마라톤이라도 뛸 수 있을 만큼 혈색이 좋았죠. 내가 사람을 모함해. 모함이라고요? 저는 휴대폰을 켜서 방금 몰래 녹음한 조 부장이 진단서 조작을 시인하는 대화를 재생했습니다. 진짜 의사 선생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도현 씨가 제 휴대폰을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이지은, 너무하잖아. 엄마가 저렇게 아프신데 제가 한 걸음 물러서자 경호원 2명이 즉시 그를 막아섰습니다. 동시에 유 과장은 이미 병원 감사팀 직원을 불러왔습니다. 조 부장은 잿빛 얼굴로 끌려나갔습니다. 김선영 씨, 유 과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의료보험 사기 및 병원 업무 방해 혐의가 있습니다. 병원은 법적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은색에서 흰색으로 다시 푸른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침대 위 물컵을 제게 집어 던졌지만 경호원이 가볍게 막아냈습니다. 이 나쁜 년. 일부러 나를 망신 주려고. 아들. 당장 전현이랑 이혼해. 이혼이요. 당연히 해야죠. 저는 가방에서 이혼 합의서를 꺼냈습니다. 도현 씨, 서명해. 도현 씨는 자기 엄마와 저를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전부 엄마가 시킨 거야? 나는 억지로 한 거라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 제가 차갑게 웃으며 다른 서류 뭉치를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당신이 계속 도박할 기회, 계속 바람 피울 기회, 아니면 계속 내 돈을 빼돌릴 기회?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도현 씨의 도박빚 기록, 불륜 증거 사진, 그리고 강소영의 진술서가 드러났습니다. 친척들은 웅성거리며 서류를 주워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박 빚이 1억 5천. 바람 피우고 상관녀한테 돈까지 뜯겼다고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도현 씨의 외삼촌이 가장 먼저 꼬리를 내렸습니다. 도현아, 이건 내가 잘못했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슬그머니 자리를 떴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핑계를 대며 하나둘 사라졌고 병실에는 도현 씨와 그의 엄마만이 남았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저 지은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 여정에 저와 함께하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의 존재는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곧 있을 이혼 소송에서 지은이가 어떻게 싸워나갈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병원에서의 소동 이후 도현 씨는 자살 소동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다며 또다시 인하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제 이름만 부르며 살고 싶지 않다고 했다는 간호사의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냉소했습니다. 저는 박혜진 변호사님, 그리고 2명의 기자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지만 도현 씨는 가장 안쪽 응급처치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돌변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없으면 난 살 수 없어. 저는 2미터 떨어진 곳에 서서 경호원에게 녹화를 시작하라고 신호했습니다. 도현 씨, 수면제 얼마나 먹었어요? 언제 먹었죠? 그는 눈을 피하며 한 통 다.
점심때쯤 지라고 우물쭈물 대답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오후 4시네요. 인하병원 약물검사는 최소 3시간이 걸리죠. 정말 약을 먹었다면 지금쯤 혈액에서 고농도 성분이 검출될 텐데요. 그때 젊은 간호사가 검사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어떤 약물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심전도, 혈압 모두 정상입니다. 저보다 더 건강하신데요. 병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현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작정하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구나. 바로 그때 박 변호사님이 기자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지은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이 두 분은 법률신문과 시사저널 기자분들이신데 자살 소동을 빙자한 금품갈취 사건에 아주 큰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다음 상황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도현 씨는 링거를 뽑고 제게 달려들려다 경호원에게 제압당했고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언론을 비난했습니다. 그날 밤 자살 소동 금품갈취라는 해시태그가 지역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습니다. 일주일 후 법정의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도현 씨는 초췌했고 시어머니는 방청석에 앉아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도박 기록, 외도 사진, 공금 횡령 증명, 허위 진단서, 자살 소동 영상 등 증거를 하나씩 확인하는 동안 도현 씨의 변호사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이혼에 동의하는지 물었을 때 도현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아내를 사랑합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은 전부 고칠 수 있습니다. 최도현 씨 판사가 참을성 없다는 듯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이 결혼은 이미 유지될 수 없습니다. 계속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본 법원은 강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판사는 이혼 성립을 선고했습니다. 도현 씨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그는 어떠한 재산도 분할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게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컸습니다. 법원을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도현 씨가 제 손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지은아, 이제 만족해? 아니,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연락하지 마. 후회하게 될 거야. 그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 최도현 씨, 제가 그의 말을 차분하게 끊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보고 계셔. 그가 획 돌아보자 시어머니가 분노에 찬 얼굴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차에 올라 자리를 떴습니다. 백미러에는 모자가 법원 앞에서 삿대질하며 싸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마침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이혼 판결 후 저는 회사로부터 해외 지사 부사장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싱가포르였습니다. 제게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롭게 시작할 절호의 기회였죠.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떠나기 전 회사 동료였던 김태준 씨가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제 이혼 소송 과정에서 도현 씨의 공금 횡령 증거를 몰래 제보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4년 전 신입사원 연수 때 기억나요? 지은 씨는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망고를 가장 좋아한다고 말했죠. 저는 놀라 눈을 깜박였습니다.
4년 전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지은 씨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하지만 그때 지은 씨에게는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고 곧 결혼도 했죠. 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솔했고 따뜻했습니다. 실패한 결혼 생활로 제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의 진심은 제 마음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냥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싱가포르에서의 삶은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막중한 책임감은 제가 과거의 상처를 돌아볼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에 몰두했고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가 이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업은 전년 대비 37% 성장했고 본사 이사회에서는 제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준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싱가포르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를 쫓아온 게 아니라 제 곁에 나란히 서기 위해 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존중과 평등은 도현 씨가 제게 단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반년 후, 그는 정말로 싱가포르로 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났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그는 제 속도를 존중했고 제 약한 틈을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평범한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받았던 마음이 그의 따뜻함 속에서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건강한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실패한 결혼에서 막 벗어난 지금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진심은 제 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싱가포르의 우기가 막 끝난 어느 날 햇살이 사무실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새로 바꾼 원목 책상 위에 따스한 빛을 드리웠습니다. 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부사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태준 씨가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주황색 고양이 한 마리가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입양한 망고였죠.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이 부장님, 댁의 주인님께서 또 제 의자를 차지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어제 간식을 깜빡하신 벌이에요. 고양이의 기억력은 아주 좋거든요. 1년 전 저는 생애 갈림길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 고통스러웠던 결혼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전적 수필 아래 달린 수백 개의 댓글에서 영감을 얻어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한 샛별 미혼모 지원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은 법률 자문, 심리 상담, 그리고 직업 기술 훈련을 제공하며 여성들이 독립적이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재단 창립식 날, 저는 뜻밖의 손님을 만났습니다. 최애슬 씨였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아이를 데리고 호주로 갔다가 회계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은 씨 글을 보고 용기를 내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도현 씨네 가족에게 고마워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들이 그렇게 파렴치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그 불구덩이 속에 있었을 테니까요. 그녀는 도현 씨와 시어머니의 근황을 전해주었습니다. 도현 씨는 작년 겨울에 절도죄로 감옥에 갔다가 얼마 전에 나왔고 시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지금은 요양원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이 통쾌해야 마땅한데
이상하게도 옅은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그들도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어느 날 저녁, 도현 씨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렸다면서 1억만 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진과응보라고 4글자만 보내고 바로 차단했습니다. 과거의 유령은 더 이상 지금의 저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2번째 책, 떠나는 데는 용기가, 남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다의 마지막 장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의 인쇄는 전액 샛별재단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장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통은 당신이 그것을 성장의 양분으로 삼는다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 결혼이 내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것은 선량함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을 보호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당신의 자존심을 희생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을 베란다에서 재우지 않는다. 노트북을 닫았을 때 태준 씨가 과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베란다에 앉아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그는 제 곁에서 나란히 서기 위해 이곳까지 와주었고, 저는 그의 존중과 평등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창밖 싱가포르의 밤하늘은 무수한 가능성처럼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기묘합니다. 때로는 끝이 종착역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이지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지은이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 그녀였다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를 모두 읽어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에 공감할 것 같은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 가족의 민낯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올라올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어쩌면 다음번에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네요.